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니, 한이 이러면 배신 못하잖아. 2. 한국 제2의 조선업 등장. 3. 제2의 천안문 사태 시작되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KF-21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한 외신을 통해 KF-21을 완전히 스텔스화시킬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KF-21에 최적화된 독특한 형태의 내부 무장창까지 이미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으로 KF-21이 완전 스텔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미국의 전투기를 구입하려 했던 계획을 뒤로하고 다시 한국에게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이전에 왜 한국의 계획을 추이어 태도를 취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한국의 먹거리는 K-웨폰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은 최근 기사를 통해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의 20조 규모 방산 계약과 더불어 서방 세계여 한국 무기가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과거 아무것도 없던 국가에서 지금은 서방 자유세계의 무기 공장으로 거듭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했죠. 작년 한 해 70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은 올해에는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2,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30%가 넘게 성장한 한국 방산은 추후 지금보다도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중동과 폴란드의 대규모 수입을 마중물 삼아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가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부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벨라루스까지 참전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리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 침공할 생각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높은 화력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한국의 무기가 유럽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와 K2 흑표를 비롯 세계 시장에서 절찬리에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이 한국 무기의 의상을 드높이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세계 각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 무기는 바로 KF-21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세계 방산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한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탁월한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틈새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F-35와 같은 미국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값을 감안하고 구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도 막상 제대로 생산되어 인도받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다 기다린 끝에 인도받은 최첨단 전투기들이 운용 중 잇따라 결함이 발생하면서 5세대 전투기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마침 최신 기술로 무장했으면서도 5세대 전투기보다는 훨씬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은 그간의 실적에서 비추어 봤을 때 빠른 생산 인도까지 담보된 국가이기에 세계 각국은 KF-21이 어쩌면 차세대 전투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는 주력 전투기가 될 수 있겠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죠. 아예 KF-21을 스텔스 전투기로 간주하고 5세대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이 조만간 몇 안 되는 완전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 예언하기도 했죠. CNN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말하며 호주 공군 장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항공전자 시스템 분야에서 역량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KF-21이 높은 완성도를 극찬하며 동남아 국가도 자주 국방을 향한 발걸음을 실천하는 한국을 본받아서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외신들의 잇따른 극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보도되면서 KF-21은 해외 시장에서의 슈퍼스타로 확실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KF-21 차후 개량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이 2차 개량 사업 시기 내에 내부 무장창을 구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KF-21에는 바로 그 내부 무장창이 없어서 F-22나 F-35와 같은 완전 스텔스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KF-21의 필연적인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동체의 크기입니다. AESA 레이더는 물론이고 각종 첨단 장비를 탑재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무장까지 달기 위해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KF-21은 동체 크기가 너무 작았던 탓에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지 못하고 외부에 무장을 달아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죠. 그럴 경우 기체는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더라도 달려있는 무장들이 레이더에 그대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5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완전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동체의 크기 문제를 극복하고 내부 무장창을 반드시 실현해야만 합니다.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KF-21 시제기에 구현한 기술을 가지고는 이를 달성하기 힘들고 아마도 KF-21위 다음 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때에 가서야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런 예상에 근거해 최소 10년 이내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행보는 이런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군사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KF-21위 2차 성능 개량 사업에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할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의 기존 전망을 전면 반박하고 한국의 5세대 전투기 확보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거기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KF-21만의 독특한 내부 무장창의 형상까지 공개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미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KF-21의 한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고 내부 무장창 구현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상황.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설계가 KF-21이 반매립형 무장창입니다. KF-21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동체 바로 밑 배 부분어 반쯤 파묻혀 탑재하는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의 큰 방해 요소인 외부 무장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던 연구진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설계입니다. 그런 만큼 이미 내부 무장창에 대한 부분은 연구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인 셈이죠. 그렇기에 한국은 2차 사업 추진을 통해 내부 무장창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시간과 예산만 충분히 들이면 한국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근거한 스텔스 형상 내부 무장창이 컨셉 CG가 공개되었는데 기존의 5세대 전투기와는 사뭇 다른 형상을 띠고 있었고 이 내용을 미국 군사매체가 보도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장 충격에 빠진 국가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였습니다. KF-21 개발의 공동 사업자면서도 개발비 분납금을 차일피일미로 한국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인도네시아는 4.5세대를 넘어 5세대 전투기로 KF-21이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KF-21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던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과 미국의 F-15EX 구입을 서두르며 돈이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한국을 배신하고 막상 프랑스나 미국 전투기로 눈을 돌렸더니 한국이 그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빠른 시일 내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입장이 애매해진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방한 이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아직 미결된 분담금을 조속하게 갚겠다고 선언하고 KF-21과 관련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발표였을 뿐 그 이후 분담금 이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계약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다시 협상을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통령까지도 한국 정부를 속이려고 든 셈이기 때문이죠. 구구절절 늘어놓은 명분은 결국 KF-21이 비싸다.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는 의미였고 한국은 그래도 너그럽게 분담금의 30%는 돈 대신 현물로 갚으라고 배려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뒤통수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에서 라팔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 2026년 6대를 미리 받기로 계약하고 이를 위해 8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며 보란듯이 한국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려고 하는 라팔보다 더 성능이 좋은 KF-21 개량형 개발에 들어간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막상 수입하려고 했던 라팔도 값비싸기로는 유명하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한 대당 약 1억 2천만 달러에 가까운 고가이기에 인도네시아가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선 채권 발행을 동회 자금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즉 빚을 져야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배신했던 한국에 다시 꼬리를 치며 KF-21 도입 쪽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담금의 극히 일부인 약 600만 달러를 올해 10월 한국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금액만을 내면서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제스처만 취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에게 기술을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했습니다. 초청을 한 적도 없는데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한국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는 KF-21 기술을 인도네시아 기술진에게 공유해달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입니다. 뻔뻔하게도 푼돈만 내고 기술은 죄다 채갈 생각으로 배짱을 부리고 나선 것인데요. 간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질려버린 한국도 혀를 내두르며 기술과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등 인도네시아를 불신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약삭빠르게 태도를 바꾸며 손을 내민 인도네시아에 휘둘리지 말고 인도네시아로부터 모든 돈을 확실하게 받아낸 후 이들과의 군사적 협력 일체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나온 국가 공지사항 때문에 한국의 공장 근무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국내의 한 군수업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리꾼은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는 아빠 늦게 들어갈 테니 먼저 자라 는 메시지라며 매우 바쁜 상황이 입박했음을 압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풀가동으로 공장을 돌린다고 한들 과연 가능하겠냐는 행복한 비명도 들린다는데요. 폴란드와는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렇게 오피셜까지 뜬 것은 처음이라 주목됩니다. 또한 폴란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서 공식 멘트를 더하면서 유럽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총리는 유럽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안까지 한국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폴란드 정부는 한국에 누구보다도 많이 각종 방문단을 수십 차례 파견한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나라가 없었는데 그래도 진짜 이 정도 계약이 나올 줄 몰랐다는데 관계자들은 폴란드 정부 오피셜이 나오면서 기존에 숨겨진 tweet 이야기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매우 진지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예상 못한 금액까지도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폴란드가 한국의 K방산 패키지를 쇼핑한 내역과 유럽에서 크게 놀랍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국방부 장관결 부총리가 콕 집어서 유럽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한국에 대한 중요 포인트가 궁금한데요. 우선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 엄청난 량의 방산 제품을 수입 승인한 것이 공식화된 모양새입니다. 카친스키 부총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군과 장비 계약을 승인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우선 살펴보자면 K2 전차는 우선 180대의 주문을 확정한 상황이고 두 번째 단계는 KEPL, 즉 폴란드에서 기술 이전 등을 받아의 800대의 전차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종합 폴란드에 1000대의 K2 전차가 수출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역사상 단일 최대 수출 물량이기도 하며 아마 유럽에서 이런 물량을 뽑아내는 계약을 맺은 국가는 폴란드와 한국이 유일할 걸로 보입니다. 또한 K9 자주포 역시 1단계에서는 48대를 우선적으로 수입하는 것이고 2단계로 600여 대의 자주포가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앞서 K2와 마찬가지로 K9에서 왜 1단계 수입을 추진하냐면 현재 한국에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초도 생산된 물량 중에 일부를 먼저 폴란드에서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또한 FA50의 경우에는 기존에 예상된 대로 48대가 2023년 중반 폴란드에 인도된다고 공지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FA50 경량의 다목적 훈련 및 전투 장비로 폴란드 군의 요구사항에 맞춰지며 블록 20 표준으로서 한국에서 초도 분량 12대를 포함해 총 48대 2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적인 추산 분량만 24조 원대 분량인데 계약 과정에 놀라운 뒷얘기도 있는데요.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가 KAI에 다소 높은 금액을 제시해 관계자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보통 금액을 대부분 후려치려 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무기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인도네시아와 같이 심지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아예 배짱으로 대급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확정되어 사인까지 한 대금을 추가적으로 깎거나 아니면 현물 대제를 하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인리와는 상당히 다르긴 하나 이집트와도 역시 K9 자주포를 2조 원 규모로 재결하는 과정에서 무려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면서 최근에야 그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역시 상황인 만큼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것으로 유럽에서 평화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긴박감 가운데 계약을 진행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비롯해 누리꾼들은 이러한 한국의 빅딜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SNS상에서는 폴란드가 주문한다고 하는 분량은 심지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물량이다. 그 1000대의 K2와 600여 대의 K9이라면 당장 모스크바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며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것은 동유럽 알 수 없는 매체의 소위 찌라시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허위이며 이러한 물량을 주문하는 폴란드도 받아주는 한국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10조 원대 그 다음엔 19조 원, 급기야 24조 원까지 분량이 늘어나자
말이 안 되는 불랑이자 액수라면서 저것의 반만 성사가 되어도 기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보통 24조 원가량의 단일 계약이 맺어지면 매우 큰 딜이 성사되었다고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거의 그러한 빅딜의 5터부터 10배 이상의 규모가 그것도 답 한 번에 이뤄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폴란드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돈을 지불해도 당연하다고 믿는 눈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폴란드 국방부가 미국과 독일을 경험하며 현실을 깨달았다 말합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당연히 군수불자는 원하면 구매가 가능한 것이 주요 프로세스였고, 다소 연장이 되더라도 별로 국가의 안보에는 지장도 없으며 기다리자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과 당장 도입되기로 한 패트리어트 지대공 방어제계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국면입니다. 미국에서도 러시아 사태가 갑자기 변수로 나오기도 했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무기 공급이 타이트하다지만 미국은 우크라 사태 이전부터 무기 공급을 지연시켜 폴란드를 적지 않게 실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레오파드 전차 협상이 중단되면서 폴란드 대통령까지 분노에 맞지 않았는데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독일인의 약속 불이행은 폴란드인에게 큰 실망을 안긴다 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독일 입장에서도 폴란드의 전차를 무턱대고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군사업은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자국 물량 생산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입니다. 올라프 을츠 독일 총리는 앞으로 독일의 국방비를 GDP 2%로 증강해 세계 3위 규모로 늘리기로 했지만 기존의 많은 라인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요구하는 분량은 절대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부총리는 또 다른 한국 관련한 발업을 하면서 유럽을 진장시킨 모습인데요. 그는 한국 무기에 관해서 가성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극찬을 더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오는 군수품의 배송이 가장 적절하다며 유럽 국가들의 전국을 찌른 말을 한 것인데요. 폴란드는 한국의 각종 기업과 비공식적 협상까지 수십 차례의 면담 동안 특징을 발견했는데 한국 방산업체들은 거의 모두 폴란드가 요구한 납기를 준수한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의 이러한 발언 가운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서두르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버러 에어쇼 이후에 한국의 FA50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면이 나왔습니다. 실제 판버러 에어쇼의 KF-21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공군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것이 입증이 되자 기존에 장시간 미국과 한국을 놓고 고민하던 콜롬비아는 20대의 FA50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폴란드가 50대의 물량을 가져간다는 소식에 잡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도 한국의 FA50 관련해 공군사령관이 직접 찾아 더욱 구체적 협상을 벌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뜸을 들이고 있었지만 현 시점엔 지금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판단도 더한 것인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니 결국 더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측의 파묘 등으로 대신 결제할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금 지불 협상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UAE도 올 초에 한국과 천궁1을 익 4조 원가량 수출 계약하며 방산업계를 크게 들썩이게 한 바 있는데요. 이 역시 중동의 화약고에서 UAE는 빠른 판단으로 한국의 불량 생산을 선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납기를 잘 맞추고 빠르게 생산하더라도 한국도 정해진 이상은 물량이 터져나갈 수 있으며 한국군에도 공급 물량이 있고 자주 국방 문제로 일정 이상 공급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면은 주변의 유럽 국가들도 당장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 것인데요. 한국에는 미국이 공급하는 첩단 무기들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매우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탄약고를 모두 괴멸한 우크라이나에 입고된 하이마스는 유럽이 수입을 엄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된 한국의 천궁이 스펙이나 기능 면에서 좀 더 앞서 있고 운용하기에 비용이 더 저렴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 내부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원하는 때의 방산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 와중에 유일하게 답안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UAE와 천궁 계약 시 다른 나라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러시아 사태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많은 나라들이 수입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면은 한국이 오랜 기간 방산업을 준비하며 큰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한국과 먼저 계약했음에도 제껴두고 프랑스나 미국의 접투기를 뒤늦게 도입하는 등 기존의 선진국이나 강대국에 밀려 서름을 겪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 많았는데요. 이제 한국의 방산 위력과 가성비는 물론 오히려 일부 제품은 미국산도 뛰어넘는 위력이 증명되었고
비로소 러시아 사태로 말미암아 인정받아서 방산 수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 방산 상위 10대 수출국 중에 한국의 수출액 증가세는 150%가 넘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앞으로 각종 방산 공장들은 풀가동으로 바쁠 게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연 한국이 이 분량을 소화해낼지도 의문을 나타내는데요. 한 누리꾼은 국내 안보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제기했고, 한국도 지정학 위치와 북한 경계를 신경 쓰고 무기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방면에서 한국이 이렇게 넘치는 분량으로 방산 시장에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격세지감으로 이제 조선업과 같이 물량이 넘치는 기회를 잡은 만큼 더욱더 기술 개발 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선업이 임금체불이나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주에도 불구 위기를 겪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관련된 인원의 충분한 대우와 채용통 각종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누리호의 기적도 한국이 러시아, 미국, 일본의 10분의 1 정도의 인력으로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더욱 많은 시장에서 한국의 분량을 원하며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기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가운데 큰 아픔이 있는 폴란드는 이 모든 사안을 판단해서 빠르게 딜을 재결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빅딜 같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며 한국산 무기를 선접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짜르와 중국의 황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하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두 사람이 결국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독재자들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택했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1인 독재를 위한 권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하던 두 사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헤르손을 내준 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차르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푸틴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푸틴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만약 그가 전쟁에서 진다면 적어도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종말을 뜻한다며 정치인으로서 푸틴의 종말이고 아마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푸틴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들조차도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9일 헤르손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르손은 친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지방과 크림반도를 육로로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가장 먼저 점령에 성공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굴욕적인 퇴각을 알리면서 심각한 군사적, 상징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 군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서방의 제재가 장기화하고 믿었던 에너지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지난 여름에만 해도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덕분에 안정화되는 것 같았지만 최근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원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한 산업의 세수가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며, 러시아 국가통계청 로스스타트 은 지난 9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1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차관을 지낸 러시아 야당 정치인 블라디미르 밀로프는 모든 객관적 지표는 경제활동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악순환이 가속하고 있으며 당장은 극복할 방법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러시아 국내 총생산이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IMF 전망이 예상보다 나은 점을 선전하며 러시아 경제가 제재를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와 사업가들은 러시아 루블화의 실제 가치를 알 수 없고 전쟁으로 생산물자가 계속 파괴되는 상황에서 GDP만으로 러시아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GDP 수치마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올해 GDP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2분기 4.1%,
3분기 4.0%.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4분기 GDP가 7.1%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라도 하고 있다면 경제 문제를 숨길 수 있지만 패배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지난 9월에 발표한 부분 동원령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동원령으로 30만 명 이상이 징집됐고 징집을 피해 최소 30만 명 규모의 남성 인구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습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SWP의 러시아 경제분석가 야니스 클로게는 부분 동원령은 다수 러시아 기업이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였다. 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고 이제 경제 심리는 지난 여름보다 훨씬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 물자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달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특별위원회 설치가 푸틴 대통령이 갈수록 커지는 제재의 영향을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라며 러시아 정부가 점점 더 경제를 완전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군의 주문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가에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들이 군 물자를 염가에 공급하도록 압박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사업가는 러시아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군 물자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서 기업들의 염가 판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방산 분야의 한 러시아 사업가는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조치가 필요해졌지만 대부분 기업은 침묵한다. 러시아 정부를 위해 물자나 무기를 만든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해외에서 제재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근간인 에너지 수출 상황도 점점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지난 10월 가스 생산은 전년 대비 20%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5일부터 유럽연합, EU,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주요 7개국, G7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입이 하루 1억 2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는 남은 석유와 가스를 인도와 중국에 팔아버티고 있지만 기존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푸틴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절대 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주말 3화뿐 아니라 베이징과 청두, 우한 등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정부에 집단 반발한 것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열린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황제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과거 중국을 통일했다가 이대에서 망해버린 진나라 시황제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7일 상하이에서는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등의 구호가 등장했고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서부 청두에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고 외치는 등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신장 리구르 자치구의 수도 우르무치의 아파트에서 화재로 10명이 숨진 사고가 발단이 됐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소방관들은 진입조차 하지 못했고 아파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 모습이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됐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면서 정부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자 일부 지방정부는 엄격한 봉쇄는 지양한다거나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유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유전자 증폭, PCR, 검사장의 총기를 소유한 방역요원이 등장하고 전투 차량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단속이냐 유화냐의 딜레마에 빠졌다 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산당은 성난 민심이 폭발하지 않도록 방역을 느슨하게 해 사회 불안 압력을 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소요가 더 길어지고 더 확산할수록 무엇보다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이 공개 표적이 될수록 정부의 강력 단속 가능성은 높아지며 이미 약해진 경제와 투자자 신뢰에 추가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강력한 봉쇄책의 결과로 중국의 C19 사망자는 서방 국가들보다 훨씬 적지만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물백신은 과거보다 전염력이 높아진 코로나 확산을 더는 막기 어렵습니다. 이미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뿐 아니라 호주 달러,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 등 원자재와 중국 연관성이 높은 통화에서 투자자가 발을 빼고 미달러, 일본엔, 국채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소재 미주호은행의 켄청 수석 아시아통화전략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임계점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선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시위가 중국의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아시시 자 백악관 C19 대응 조정관은 ABC 뉴스에서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제로 코로나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중국인, 특히 노인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전략을 권고한다. 그것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나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봉쇄와 제로 코로나는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반제로 코로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세계 곳곳에서 이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파리, 암스테르담, 더블린, 토론토, 미국 일부 도시에서 중국 시위대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BC는 트위터 등 SNS를 분석한 결과 이들 도시에서 중국 시위대의 지지를 표명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파리 퐁피두 센터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지지 시위를 벌였고 시위 참여자 중 일부는 우르무치 거리 표지판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중국 시위의 상징인 백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지는 반제로 코로나 시위에서 상징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백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관중들의 응원 장면 보도를 중단한 것입니다. SCMP는 27일 중국 국영중암 CCTV가 월드컵 경기장 내 마스크를 미착용한 세계 각국 축구 팬들의 모습 클로즈업 화면 중계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있던 조별리그 2차전 호주와 튀니지, 일본 코스타리카 경기 장면에서 마스크 없이 깃발을 흔드는 팬들의 모습이 선수, 관계자, 그리고 축구 경기장 모습으로 대체됐습니다.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 카타르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국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인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통제되고 무역이 활발하지 않던 과거에는 1인 독재가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일본의 아베,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실상 4개의 독재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중 아베는 총을 맞고 사망했고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사라질 차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